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보자. 토마스 페인, 플라톤, 상식가 디마이오스. 과학자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자연을 관찰하거나 현배경을 들여다보면서, 아니면 철학책에서, 때때로 철학책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놀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아이콘 토머스 에디슨이다. 다른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탄소화물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연구과학자 해리 크로토다. 이 두 명의 과학자는 모두 상상력의 불꽃과 또 발명의 힘을 멋지고 근사하게 효력시켰다. 에디슨은 혁명 철학자 토머스 페인의 책을 읽고 나서 일종의 인본주의적인 열정을 품었다. 토머스 페인은 이렇게 썼다. 세상은 나의 조국이다. 모든 인류는 나의 형제다. 선을 베푸는 것이 나의 종교다. 그렇다는 플라톤의 서적에서 존 롤 톨킨이 만들어낸 판타지 세상, 그리고 몇몇 과학책들, 특히 양자 물리학에 대한 리처드 파인만의 대중적인 설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에서 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영감을 얻은 왕성한 독서가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놀라운 발명품으로 유명한 토머스 에디슨부터 살펴보자. 에디슨은 발전, 매스 커뮤니케이션, 녹음, 심지어 동영상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발명가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상력을 품을 수가 있다. 미시간에서 자랄 때 학교 선생님은 에디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고집불통이며 말을 안 듣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앓는 심각한 청력장애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랐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했다. 그 나이 또래의 건장도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책도 포함해서 아들에게 책을 많이 읽혔다. 이런 접근법 덕분에 에디슨의 역사는 과학뿐만 아니라 영어, 역사 및 철학과 더불어서 인간의 성취해 놓은 풍부한 테피스트리로 지평이 확장이 되었다. 이런 책들은 에디슨에게 엄청난 과학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1살이 되었을 때 집 지하에 자신의 실험실을 만들어 새로운 발견에 매진하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12살 때는 공부 대신에 일을 시작했다. 포스휴라든가 디트로이트 사이를 매일 가는 기차에서 승객들에게 음식, 과자, 신문을 팔았다. 이후에 기차역 전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뉴스를 적극 활용해 그랜드 트렁크 헤럴드라는 신문을 팔기도 했으며, 디트로이트에는 무료 도서관을 찾아가서 직접 서가를 뒤져서 체계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다. 몇 년 뒤에 평소 즐겨 읽던 토마스 페인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에 관한 특별 에세이를 쓰기까지 했다. 이 에세이는 페인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말고도 에디슨의 유머, 감각과 재치가 잘 드러난다. 에디슨은 토마스 페인이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의 현대적인 사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미국의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했다. 더욱이 사람들이 토마스 페인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일례로 시어도 루스벨트는 페인을 선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시며 말년을 보낸 역겨운 무신론자라고 냉정하게 일축했다. 하지만 에디슨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에디슨이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에서 페인보다 더 건강한 지성인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페인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정치 사상가다. 에디슨은 토마스 페인의 혁명적인 팸플릿 상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팸플릿은 자유를 쟁취하려는 불길이 타오르게 만든 소책자로 독자들에게 식민지라는 부차적인 지위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에 대항해서 전면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자유를 획득할 것인지 즉시 선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 팸플릿은 식민지 전역에서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팸플릿 한 부가 올버니에서 회의 중이던 뉴욕 의회에 도착했다. 자유를 향한 이 분명한 외침에 답하기 위해 야간 회의를 열게 했다. 에디슨은 과장하지 않았다. 이 팸플릿은
불과 몇 달 안에 50만 부 이상 날개에도 천지지 팔려나갔다. 당시 식민지 인구와 비교해볼 때 미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유통되었다. 에디슨은 정통 정치 평론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페인이 너무나도 강력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 혁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노폭에서 태어난 젊은 토머스 페인은 코레셋을 만드는 재단사, 공무원, 저널리스트,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 서식소주 루이스 세무스에서 일할 때였다. 당시 페인은 시의회에서 유명한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치적인 토론을 이끌었다. 사실 페인은 정치적인 선배를 할 수 있는 로크에게 진빚을 조금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자신이 로크의 책을 읽어본 적도 손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다소 야비하게 말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페인이 그처럼 정치적인 논쟁을 주도한 데에는 자유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로크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한편 벤저민 프랭클린의 추천으로 조용한 루이스를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살면서 페인은 진지하게 정치활동에 임했다. 필라델피아에 정착하고 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글로 풀어놓았는데 남성의 여성비 서로 다른 인종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권리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공정한 대우를 주장했다. 미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페인이다. 페인의 인권은 자인권에 입각한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을 제시하여 정치적인 고전으로 평가받는다.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 비용을 복식 부기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부의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적어놓았다. 사실 페인의 방식대로 재정이 실현되었다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실제로 나눠줄 돈이 충분했다. 정말이지 시대를 앞서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이자 컴퓨터 전문가인 앤드루 양이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 이 또한 여전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토머스 페인이라는 이름이 역사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민족 자결이라는 과격한 이슈 때문이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한때 무서운 도깨비 너무 무서워서 그 얼굴 보이는 온순한 사람도 주목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페인의 팸플릿 상식은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길을 일으켜 결국 영국의 미국 지배를 무너뜨리게 된다. 또한 페인은 인권이 이렇게 호소했다. 공화국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국가, 다시 말해서 공적 사항을 전체이자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 국가는 좋은 국가가 아니다. 공화국이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국가를 말한다. 에디슨은 오랫동안 토머스 페인에게 매료되었다고 고백했다. 아버지 책장에 페인의 책이 꽂혀 있었는데 그 책을 13살쯤에 펼쳐본 것 같다. 페인의 책에서 뿜어져 나온 성관 같은 깨달음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정치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페인의 견해를 접한 것은 일종의 계시였다. 물론 당시 페인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실함과 열정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지금까지도 그 감동은 여전하다. 물론 어린 에디슨은 정치활동가가 아니었다. 실력적인 영광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이 영국인한테서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롤모델과 실용적인 지침을 보았다.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페인이 엔지니어이자 실험가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발명가 페인에게 관심이 많았다. 페인은 현대의 중앙 현대의 중앙 너분의 원리를 고안하고 설계했다. 특별한 신념은 자유였다. 편집자는 페인의 놀라운 다른 삶을 기억하며 페인은 무엇보다도 다리에 심취했다. 교량. 미국 독립정책 끝난 뒤에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차례 교량 건설을 시도했다.
당시에는 돌이나 나무로 교량을 만드는 통념이 있었는데 베인은 철로 교량을 건설하는 실험을 했다. 할렘 강의 교량 건설을 계획했지만은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영국 웨어마우스의 웨어 강에 선덜랜드 다리를 지었다. 여기서 베인의 업적은 교각 없는 다리를 건설한 것으로 1796년에 길이 72m짜리 다리가 완공되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철교이자 두 번째로 건설된 철교였다. 이처럼 철과 강철을 사용한 교량 건설을 개척함으로써 토마스 베인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나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와 같은 후대의 상징적인 다리의 건설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조지 워싱턴이 베인의 열광적인 팬으로서 그의 혁명적인 산문뿐 아니라 그가 지은 교량을 좋아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에디슨에게 좀 달리 보였다. 에디슨이 이미 언급한 세상은 나의 자국이다. 모든 인류는 나의 형제다. 선을 베푸는 것이 나의 종교다라는 베인의 유명한 선언과 우리가 자유도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베인의 명성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는 전신기 만능 조직 시세의 표식이 에디슨이 베인의 책을 읽을 당시에 베인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베인은 장수를 누렸다. 이따금 좋은 일도 했지만 해로운 일을 많이 했다. 이 모든 사례는 책의 또 다른 특성을 강조한다. 책은 일종의 타임 캡슐이다. 내용은 기록될 때 적힌 그대로 봉인되지만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뒤에 가치가 재발견되기도 한다. 에디슨도 마찬가지다. 에디슨은 처음부터 꿈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힘든 일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 능력 범위에서 모든 것을 실천하기를 바랐다. 이는 미국 혁명에 대한 토마스 베인의 정치적인 선언을 실제로 고스란히 따른 말이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부터 난독증에다가 청력이 좋지 않았으며 단 3개월의 정규교육을 받았을 뿐 행실이나 보다는 이유로 7살 때 학교를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는 아들의 남다른 능력과 지성을 믿고 가정교육에 헌신했다. 에디슨은 나중에 이렇게 애정어리게 기억했다. 어머니는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진실하셨고 저를 굳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실명시켜서는 안 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지도 아래 어린 소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에디슨은 세계에서 영문학, 시 그리고 위대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의 열렬한 독자가 되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닫고는 나중에 이렇게 했었다. 문명에 가장 필요한 인물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방식의 문제는 유연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은 우리의 뇌를 좁은 틀에 가둔다. 독창적인 생각이나 추론을 북돋워 주지 않으며 관찰보다도 암기를 더 강조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디슨은 지하의 일종의 실험실을 만들어 집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부모는 아들의 화학물질 실험으로 이따금 일어나는 폭발 사고를 견뎌야 했다. 이 실험실은 1870년 맨로 파크에서 에디슨이 만든 세계 최초의 R&D 연구소이자 발명 공장의 전신이었다. 실험실 밖에서도 대단한 공학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특히 세계 최초의 중앙집중형용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했다. 그 결과 1882년 맨해튼의 거리에서 처음으로 밤에 불을 밝혔다. 친구이자 금융가 JP 모건이 합병을 주도한 이후에 에디슨 조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너지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이 되었다. 에디슨은 발명가일 뿐만 아니라 기업가로 사회에 필요한 혁신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팔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 발명하고 싶지 않다. 판매는 효용의 증거이고 효용한 것 성공이다. 에디슨은 실로 신중한 투자였으며 전기 조명 시스템, 배터리 공급, 제조, 시멘트 제품 생산, 광업 및 영화 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요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째 열심히 일하는 것, 둘째 꾸준히 하는 것, 셋째는 상식이다. 토마스 에디슨과 토마스 베인은 다양한 참가자리에서 영감을 얻는 마음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20세기 화학자 헨리 크로터의 비밀이기도 하다. 크로터라는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의학, 우주기술 또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크로터가 만든 수많은 발명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소위 플로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분자를 합성하는 데 기여한 크로터는 미국 과학자 로버트 컬 리처드 스몰리와 함께 199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플로렌은 중구공처럼 생겨서 안정된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다. 아주 작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세장과 같으며 성질이 강하면서 매끄럽고 튜브처럼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연할제, 공업용, 촉매제, 초전도체, 축전지, 약품 전달 매체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크로터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다. 크로터는 노벨상을 활용해서 교육 기회를 창출한 과학자다. 또한 예술가이자 인문주의자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어갈 자유와 기회를 지녀야 한다는 크로터의 주장은 실제로 적용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방법으로 독서를 장려하려는 나의 관심과 맞닿아 있다. 반면 크로터는 철학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는 우리의 도구라고称颂한다. 게다가 사소하긴 하지만 20년 동안에 나는 크로터와 같은 작은 마을에 살았다. 토머스 페인이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도시 영국 남부 해안 서식지에 위치한 루이스의 말이다. 세상 참 좁다. 무엇보다도 헨리 크로터가 열정적이고 다방면에서 걸친 독서에 가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집서재에는 예술, 디자인, 사진 관련 서적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지만은 철학서적과 과학서적은 마구 뒤섞여 있었다. 도서 수천 권 사이에 적어도 10권 이상은 아인슈타인에 관한 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책도 무척 많았다. 반지의 제왕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런 정신은 크로터,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저서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먼의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책 파이먼의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언급한다. 아내 마을의 크로터는 남편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책들을 언급하고 과학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도록 격려하고 하루가 내게 말해줬다. 해리가 자주 인정한 러셀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바보와 광신도들은 늘 확신에 차 있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문제다. 과학이든 철학이든 크로터에게는 항상 미스터리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었다. 사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헨리 크로터는 여러 철학자의 작품을 실제로 서서히 잊어볼 시간이 없었기에 여러 권을 즐겨 읽었다. 그중 하나는 폴 스트러든의 전기 90분 만에 읽는 스피노자였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창조의 마음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인기가 높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물질의 별개가 아니라 둘 다 같은 반지와 제왕은 반지와 저자 존 로널드 로울 톨킨 모든 힘을 지배할 절대의 반지를 갖게 된 프로도가 악의 세계를 물리치고 절대의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판타지 서사 반지 제왕은 확실히 대단한 책이다. 우선 정말 내용이 방대하다. 2000페이지가 넘어서 평균 소설보다 5배 이상 길다. 톨킨이 원래 3편으로 나눠서 발표하고 출판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묶여서 독자를 만나고 있다. 이 책은 사실 좀 기괴한 측면이 있다. 영어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만든 15개의 다른 엘프 방언이 나온다. 언어의 매력에 흠뻑 빠진 톨킨은 터프족을 위한 수어를 만들었다. 이들이라는 대장간이 너무 시끄럽기에 수어가 필요했다. 그 방대한 분량 때문이든 아니면 모함 때문이든 헨리 크로터가 많은 사람들처럼 실제로 이 책을 전부 다 읽진 않았을 것이다. 완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지의 제왕은 놀랍도록 불투명한 학문적인 출처로 톨킨이 세심하게 만든 이국적인 대한 우주에 가깝다. 톨킨은 앵글로 섹슨과 고대 영어를 전공한 교수였다.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뒤에 학교에서 나와서 민간에서 가진 첫 직업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떠올리러 시작하는 게르만어의 역사와 어원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가는 영어를 가르치고 연구했다. 이것은 톨킨의 고대 노르웨이 불순과 전설 및 니벨룽겐의 노래 같은 작품에 익숙했다는 뜻이다. 둘다 마법의 황금방지와 부러진 칼이 온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특징인 고대 텍스트라. 톨킨의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세부 묘사 또한 이 초기 작품들에서 나왔다. 현명한 늙은 마법사 간달프는 특히 고대문에서 회는 긴 흰 수염, 챙이 넓은 모자, 나무 지팡이를 든 노인으로 묘사되는 북유럽의 신오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서사시를 넘어 우정, 충성, 희생, 연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졌다. 완전한 형이상학이다. 하지만은 그러더는 월터 히트만 같은 문학적인 인물의 회의적인 인용문도 좋아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과학적인 정신 보류 확실하지만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 증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은 개념의 포기도 좋아한다. 궁극적으로 괜찮다. 이것은 그놈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더는 자신이 직접 만든 웹사이트에서 위대한 철학자 공자와 플라톤을 언급했다. 나는 답을 구하려 하지 않고 질문을 이해하려고 한다. 공자와 플라톤은 바로 이 좌우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 말은 모든 과학자에게 훌륭한 일반 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도 신비로운 면이 있으며 그러더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적인 설명보다 그 점에 더 흥미를 느꼈다. 대부분의 절의 철학자들이 급하게 지나치는 곳에서 그렇다는 잠시 멈춰서 플라톤의 입체 기이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약 2500년 전에 나온 플라톤의 텍스트는 피타고라스와 같은 고대의 서장가들의 견해를 들려주며 화학원서의 기하학 측면에서 상당한 성견 지명을 보여준다. 나이 많은 피타고라스학과 서장가 티마이오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티마이오스 대학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이 책에서의 핵심적인 직관은 원소들의 숨겨진 구조가 실제 속성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계속해서 3차원 구조를 기술한다. 피라미드의 형태로 된 입체를 불의 요소라고 C라고 하죠. 생성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공기의 요소라고 C라고 말하고 세 번째 물의 요소 C라고 말합시다. 불무, 공기, 에스테르 이런 이 모든 원소는 철학자들에게 우주의 빌딩 블록이 된다. 이 성분들은 수학 법칙에 따라서 배열된다. 실제로 오늘날 원자 현미경으로 보면 둔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티마이오스는 플라톤 주인공 이름을 따서 명명된 티마이오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엘리스의 대화를 기록한 단편 중의 하나다. 사학관보다는 대화에 더 중점을 두긴 하지만 소금의 연극처럼 보이는 대화는 서구문화의 발전과 수많은 후대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각각의 대화편에서 고유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날 가장 유명한 대화는 정부와 정의의 본질을 두는 국가론. 그러나 티마이오스로 알려진 대화에서 플라톤은 물질의 기하학을 탐구하고 고대인들이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믿었던 이른바 사원소, 불, 공기, 물, 흙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주 생성 이전에 이것을 생성 당시 상태를 고찰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수적이고 기하학적인 정다면체 구조로 사원소를 설명한다. 티마이오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흙에서 정육면체를 부여합시다. 왜냐하면 흙의 4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덜하며 물체 중에서 가수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성질을 지닌 것은 가장 안정적인 면면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 입체라고 설명하는데 사원소 중에서 불이 모든 방향으로 가장 예리하고 각을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정 20면체로 유동성이 좋고 쉽게 구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는 정 8면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주보는 꼭지점을 잡고 부으면 쉽게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는 아주 미미하여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 사실 5번째 기하학적인 여기에서 티마이오스는 실이 그것을 하늘 전체에 별자리를 이해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고 모호하게 언급했다. 자, 알겠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모두 말도 되는 소리다.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매우 기술적이고 그래서 무척 인상적이다. 플라톤은 대칭의 구조를 정의한다고 보았다.
기하학 연구에서 위험과 웅장함을 부여하고 그 발전을 크게 자극했다. 우리는 보통 유클리드 기원전 330에서 320년경에 집필한 원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원론은 유클리드가 선배격인 피타고라스, 플라톤 등이 연구한 여러가지 자료를 엄선해 거기에 자신의 창작을 가미해서 세계적으로 편찬한 책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플라톤의 입자라고 부르면서 육각형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다. 사실 원소를 구성하는 정다면체 개념은 피타고라스가 북아프리카 동방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을 차례로 보고하며 창안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유럽 중심주의 문화적인 편견 때문에 플라톤의 저서에 대해서 논의에서 이 같은 지적인 뿌리가 종종 무시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이 문화적인 맥락에서 왜곡되고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저작을 펴낸 중세 및 최근에 인기 있는 판모도에서 고대어 대화편에서 항상 원소를 내는 최근의 선화를 첨가되어 마찬가지로 크로토 이전에도 플라톤의 대화편은 비사이에 레오나르도 같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구형 고체를 정교하게 그려내는데 영감이 되었다. 어쨌거나 플라톤의 책에서 가장 놀라운 유사는 원소가 몇 가지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매우 강력한 아이디어이다. 그렇다이 새로운 탄소 화합물 버크미스터 또는 플로렌에서의 핵심은 탄소 원자가 단순하게 융합하여 생성된 공 모양이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화합물이 적색 거성의 불에서 생성된다는 아이디어를 선호했는데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과는 다른 어떤 것이 불 속에 포위되어 불의 가까운 모서리에 일컬음에 의해서 쪼개질 때 그것이 불의 성질로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불의로 바뀌는 데다가 한결 약한 것으로 더 강한 것과 싸우는 한 계속 나눠집니다. 그리고 다시 소량의 한결 작은 입자들이 다량의 한결 큰 것들 속에 포위되어 쪼개져서 꺼지게 될 때 작은 입자들이 제압하는 쪽의 형태로 결합하려고 들면은 꺼지지 않고 불에서 공기에서 물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렇다는 적색 거성의 대기 조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자고 두 명의 주요 미국인 협력자 로버트 컬과 리처드 스몰리에게 제안했다. 탄소가 풍부한 적색 거성의 대기에서 신비한 분자가 생성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미국 라이스 대학교 화학과의 리처드 스몰리가 발명한 장비를 사용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탄소에서 그런데 이와 함께 탄소 원자 40에서 80개로 이루어진 분자들이 나왔고 특히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안정된 분자가 관측지에서 피크를 보였다. 이 실험으로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이상한 분자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탄소가 다이아몬드나 흑연으로 혹은 지저분하지만 필수적인 석탄처럼 불순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찾은 탄소 60개짜리 분자 구조는 그것들보다도 작았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다. 사실 1984년 크로토가 처음 연구를 의뢰했을 때 리처드 스몰리와 로버트 컬은 다소 꺼렸다. 장비를 사용하려면 기존의 금속과 반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던 클러스터 연구를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 신비한 분자는 무엇일까? 미스터리 조사에 따라서 사랑은 크로토의 직업적인 유전자에 내장되어 있었다. 1964년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연구 경력을 시작한 이후로 크로토는 자신의 직관을 따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실험실 분위기가 상당히 유쾌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매우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팀의 후배로 참여했다. 그러나 오타와에 상하 관계는 없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를 권장했다. 크로토는 나중에 이렇게 썼다. 내 생각에 격려해주는 분위기는 실험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다.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이었다. 오타와의 철학은 최첨단 장비를 제공하며 젊은 과학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탐구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다는 훗날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뜻밖의 발견이 예측 가능한 발전보다도 분명 본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위험하고 실험적인 발견을 해내는 연구가 지원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한탄했다. 분자를 이렇게 해서 지식을 갖고, 자, 보편적인 분자, 플루리네이즈 교과서에서 제3의 탄소 동소체 또는 물리적인 형태로 소개되고 초전도체로부터 태양전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자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로버트 웨트는 버키볼 분자를 시속 24만 km 스테인리스 스틸 벽에 쏘았다. 분자는 해를 입지 않고 되돌아왔다. 웨트는 그동안 세상에 알려진 어떤 입자보다도 탄성이 있어 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새로운 견뎌 물질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로켓 연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탄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IBM 돈 베슨에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분자는 어떤 천재 엔지니어가 앉아서 디자인과 한 것 같다. 분자 그리스 마스 드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작용기로 이것을 장식할 수 있다. 플루리는 스위스 군용 칼 같은 분자이다. 예를 들어서 단일 분자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 전자 장치가 극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 노벨상을 받고 난 뒤 크루트는 여러 학교를 찾아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기민하고 분석적인 접근이라고 스스로 부른 캠페인에 전념했다. 이러한 초점이 염두에 두고 크루트는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인기 없는 에세이를 인용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질문이들에게 자주 낭독했다. 인간은 남의 말을 쉽사리 잘 믿는 존재다.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나쁜 이유에 만족한다. 같은 정신으로 크루트는 케네디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격언을 회상할 것이다. 진실의 큰 적은 고의적이고 교묘하며 부정직한 거짓말이 아니라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비현실적인 신화입니다. 신화에 대한 믿음은 사고의 불편함 없이 의견에 위안을 줍니다. 이 말의 교훈은 우리가 사실로 여기는 것이 항상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과서에 실린 대다수 정보가 이 세대 이내의 개정절이라는 말도 있다. 또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 세뮬 아부스만은 과학적 지식의 절반 정도가 쓸모없게 되는 시점인 지식의 반감기가 도래할 거라고 말했다. 어떤 개별 사실이 무너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한 분야에서 밝혀낸 사실의 절반이 쓸모없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근실한 거대한 건물을 이루는 생각이 또한 여전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크루트는 가끔 돈 마키스의 문구를 언급한다.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당신을 증오할 것이다. 그런데 서사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돌킨이 했던 말이 크루트가 과학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것보다 더 잘 요약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 훌륭한 문구는 크루트의 작업 방식과 직접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그는 만약 기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자주 말하며 그 이유를 찾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루트의 독서를 지배한 정신이기도 하다. 글쎄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적에는 암흑 군주 사우론이 볼인의 신비한 힘을 지닌 고대 반지 원링이 우연히 빌보 베긴스라는 호빗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이 반지를 끼면 몸이 투명 인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는 기계수의 반지 이야기를 떠오르는 그리하는데 플라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이 반지를 낀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우론이 걱정한 바가 아니었다. 모르토르에 위치한 다크 타워에서 사우론은 자신의 지배권을 완성하러 반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색한다. 결국 111번째 생일을 맞이한 빌보 베긴스는 사라진다. 하지만 젊은 사촌 프로도가 정관계를 가로질러 암흑 군주에게 당도하여 절대 반지를 파괴한다.
절대 이것이 줄거리다. 사람들이 실제로 책을 다 읽었든 아니든 반지의 제왕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이며 시리즈 영화로도 제작되어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